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3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여기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오늘은 딱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립 시기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요약집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우리 성립 시기, 납세문 성립 시기에서 조세 총론입니다. 성립 시기에서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납세문 성립 시기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또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문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문 성립하는데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어느 때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고 얘네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비교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애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에 말일 그랬고요. 달의 말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러분들 가산세에 관한 건데요.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지방세 같으면 가산할 지방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 가산세 납세는 수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고납부한 그 세금에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그 세금을 따라갑니다. 근데 국세의 경우가 이제 올해 개정에 대해서 2020년도에 세분화됐잖아요. 그럴 때 국세의 경우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좀 더 이걸 설명을 잘 드려보면 자세히 드리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정도 되잖아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정도 되죠. 그때 그 신고납부하는 국세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문 성립 시기는 그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신고기한은 경과하는 때. 자, 그런데 양도세 같으면 양도리 속하는 예정신고납부할 때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 거기서 하루 딱 지났을 때 그 법정 신고기한에 경과하는 때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문 성립하고요. 동그라미 2번 납부지원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로 납부지연은 가산세가 정도입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그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뭐라고 해놓냐면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2번은 일일 0.02%로 일일 0.02%로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될 때 그 납부지연 가산세가 정될 때, 가산세 정될 때, 그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 일일마다, 그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일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자, 일일 0.02%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0.02% 정도 되는 이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 거고. 이걸 또 올리시면 일일 0.02% 납부지원가산세 이것도 올리시면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일일마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납부기한 경과 후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문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국세기본법 47조의 4 제1항 3호 여기 어떤 거냐면 요거는 동그라미 3번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해놓냐면 요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죠. 고유서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국세는 자 하루
딱 지나면 3%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잖아요. 이 3%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3%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이때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거니까 3% 납부지원가산세, 얘는 어느 때 납세금 추상적 소입하느냐? 그 법정 납세 고지서에 따른 그 법정 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은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2번도 납부지원가산세, 동그라미 3번도 납부지원가산세인데 차이점은 동그라미 2번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일일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그때는 그 하루 그 법정 효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1일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국세에서 그 3%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그때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그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있어서 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그때는 그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고, 2번은 일일마다 0.025%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그때 납세무 성립 시기는 그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 납부지원가산세, 자, 고지서 발부할 때만 적용되는 이 3% 납부지원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그 고지서라는 말이 나오죠.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그 밖의 가산세는 지방세랑 똑같이 가산할 그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2020년 개정세 좀 복잡하게 바뀌었지만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저도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구별이 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됩니다. 하여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신고 납부할 때 그 국세에 있어서는 그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일일 0.025%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그 일일마다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자,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국세에서 3%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될 때, 그때 납부지원가산세는 어느 때냐? 그 자,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 고지서에 따른 그 납부기한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해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금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예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소비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국세, 종부세도 물론 거기서 유통해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보통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합니까? 과세관청에서. 어느 때요?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뭐 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시험에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그러면 어떤 겁니까? 보통징수나 지방세 떠올려야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결정한 때 확정되고, 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납세무 확정은 징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자,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아시면 되고, 납세무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데,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싹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이고, 자, 소멸사유 아닌 거, 자, 부가권의 철회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라, 얘는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되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제척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입니다.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한 사유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제척기간, 우리 일반 국세, 양도세 같은 국세의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몇 년?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예, 예, 이 그 지방세 제척 기간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법정 신고기 안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즉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 안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이다? 10년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이요. 자,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우리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꼭 외워두라고 그랬죠? 예. 자, 금액에 따라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소멸시효.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에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자, 소멸시효 우리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중단 사유는 세금 내는 액션이 있을 때,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구,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중단합니다. 그러면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게 중단이고,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형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연무연납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뭘 배웠냐면 잘 보세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배웠습니다.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인데 국세 징수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세 징수금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체납소음비,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는데 얘네들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입니다.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를 보면 1등 체납소음비, 2등이 뭡니까?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3등이 뭐? 가산세. 이게 작년에는 가산금이었다가 올해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이 납부정가산세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올해 개정세법 체납소음비 1등, 2등 국세, 3등이 뭐? 가산세.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금 은 체납소음비, 지방세, 가산금인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뭐 가산금. 이렇게 국세하고 그 가산세, 가산금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매나 경매된 자산에서 매각되면서 누가 최고 1등 우선할 거냐 보면 어떤 게 최고 1등이었냐면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이게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는 체납소음비 1등이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2위, 3위 그룹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냐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로서 항상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기일 그러면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근데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었죠. 어떤 애가 있었어요? 기타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 4등, 5등이 일반 임금채권, 그 다음에 6등 국세, 지방세, 3등, 7등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자, 피담보채권보다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4등 국세나 지방세, 5등이 피담보채권, 6등이 기타 임금채권,
맹골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 권리구제에서는 여러분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그 청구 기간은 다 90일입니다. 다 지방세나 국세나 청구 기간은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다 9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근데 결정 기간만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고 나머지 지방세는 전부 다 결정 기간도 90일입니다. 청구를 받고서 결정해야 되는 기간도 다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는 이게 임의적이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이긴 한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런 지방세기본법상의 청구 절차나 감사원법에 따른 그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는 안 되는데 지방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요, 기한의 신고 배웠는데 수정신고. 기한의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의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했는데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건 수정신고고. 자, 둘 다 결정 통지, 경정 통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기한의 신고나 수정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 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요,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의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감면. 그 다음에 자, 1개월 초가 만약에 3개월 내 기한의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3개월 내 30% 감면. 3개월 초가 6개월 내에 따르면 20% 감면. 30, 20%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을 때, 우리 수정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만약에 수정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가 3개월 내면 75% 감면, 그 다음에 또 3개월 초가 6개월 같으면 50% 감면해 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등등 쭉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내까지 하면 10% 감면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징 배우고 취득세 취득이 뭔지,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 배웠고요. 자, 또 복습했고, 이건 기본 과정도 맨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취득세 과세상 우리가 배웠고, 과점주리의 취득, 또 과세상, 납세의무자가 지난주에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주에 중요했었는데요. 자, 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중요했었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자,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실질과 현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요. 근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차기항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는 선박이요. 현대정체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현대정체에서 원시 취득했죠? 거기다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니까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자만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합니다. 그죠? 주된 상속자 아니고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 인구기 만세 각자고. 자,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상속 중에 높은 자 아닙니다. 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토지 지목 변경하거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자예요?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거. 그다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칙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답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는 추정한다고 취득세에서는 본답니다. 간주한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그거 했고 부담부 증여 저 딴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하여튼 강의하다가 잠깐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좋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른 어떤 특징적인 어떤 뭔가 그 저기를 행동하셔가지고 거길 잠깐 제가 신경 쓰다 보면 말은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이 잠깐 이렇게 딴 생각하다 보면 말이 헛나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잠깐 아니면 막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리를 못 찾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분이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잠깐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차작하다 보면 말이 헛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의식을 못하고 그냥 말을 뱉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일단 자, 다시 여러분 봅니다. 집중하시고 우리가 부담부 증여에서 그 부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잖아요.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 3억 원에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그 돈은 네가 좀 갚아줄래? 이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부담부 증여. 그럴 때 부담부 증여 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건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에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례로 쭉 소개해드렸었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대가 있다고 봅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어떤 대가를 증여자한테 줬냐고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봤어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요? 이것은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근데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다만 요거 주의할 것이 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 있을 때는 그때는 요거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요것도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요건 뭐로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배우자 직계민속 간에도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지재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원칙은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재산,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통해 소개해드렸어요. 상속재산이
자,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나중에 재분할이 됩니다. 그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다만 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그 말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근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뭐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지목 변경.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해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도로 포장하거나 조경공사 등을 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럴 때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될 때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건축물, 건축, 공동주택 같은 것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토지 내에서 공동주택 같은 것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조경공사 등을 할 때 가치가 증가했을 때는 종전까지는 여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제 조경공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뭐 여기 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막 이제 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공사 등이 있고 그랬을 때 또 여태까지는 어땠냐면요. 이 건축하는 사람이 이 조경공사 같은 걸 하는 거에 대한 도로 포장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건축물 건축과 그 무관하게 만약에 그 부속 토지 외에서 만약에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근데 이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하는 사람이 부담했는데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 일치하지 않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이랬을 때는 건축물 건축의 수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때 조경공사 등에 대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과 지문이 나와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소유자고. 자, 그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정원 등을 만들고 그래서 가치가 증가했다. 그때는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냐?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건축물 건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이 하면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포인트는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본다는 거.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원칙 비과세인데,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은 과세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자, 취득 시기는 뭐 쭉 한번 작년에 나왔었고 지난주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디냐면 35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오늘 문제는 제가 PPT 연락에 또 어젯밤에도 또 준비를 했는데, 준비는 연락이 했지만 생략하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 문제는 생략하고, 풀이는 생략하고 바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35페이지입니다. 자, 35페이지 요약집 제5절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요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뭐 29회 시험 같으면 뭐 계산 사례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간에 항상 뭐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 별표 3개고요. 먼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걸 결정하느냐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과세 표준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 원칙적으로 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거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자,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미출이죠.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미출이요. 그 다음에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입니다. 미출이요. 연부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이고, 근데 각주 표시를 보니까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매회 지급되는 요 사실상, 여기다가 여러분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런 거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지 요 계약상 연부금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약상 X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계약상 연부금액 X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도 공부했었어요. 자, 총 연부금액이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매년 10억 원씩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기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만약에 6월 10일입니다. 근데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다. 근데 실제로는 6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럼 어느 때를 취득 실현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실현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요 사실상 연부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연부거래에 관한 사례 문제 쭉 나오면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총 연부금액 얼마,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얼마 쭉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취득 시기 또 과세 표준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연부취득.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순액이라고 하고, 이걸 흔히 합쳐서 우리가 공시가격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공시가격 그러면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그래? 시가순액.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 과표 결정되냐? 무신고요. 납세의무자 신고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또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이것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돼?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소위 말해서 이 시가순액 공시가격은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보다 더 낮게 신고한다는 것은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해요. 그 다음에 특례를 봅니다. 언제나 항상요. 자,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가순액 1억짜리를 만약에 8천만 원에 자 유상 취득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그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순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죠. 수입 신고 필증에서 다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공매, 경매에 넘어가서 7천만 원이 경락이 됐다.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7천만 원. 그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공의 동그라미고,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또 미술이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감지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얘네들은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화해 인락, 고선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감지한 것은 제외되는데, 그럴 때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이게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화해조수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순액 미달을 그러면 시가순액을 과세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의 동그라미죠. 그래서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땐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을,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신고 제출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각주 표시 2번을 보니까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국수공판법 부로 안 나와요. 제가 줄여놓은 거고,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 즉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거 쫙 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또 중요합니다.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 그다와 소득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각주 표시 두 가지 그 다 밑줄인데요. 여러분 절 봅니다. 만약에요 국가로부터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할 때,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할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 곱하기 세로는 빵 되니까 취득세 안 내느냐?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요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증여받았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네, 자 요거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사실상 부에서 제외합니다. 무상취득은 유상취득이 무상취득이 잘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소득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특수관계자 간에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을 때, 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다시 계산했어요?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부당하게 계산했으니까 얘네들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이래서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박스 안에 무신고 및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요것도 2020년 요거는 개정세법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020년 우리 개정세법인데, 잠깐만요. 일단은 그거 전에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거까지 보고, 자 박스 35페이지 박스 안에 무신고 및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시가 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자 지방세법 중에 따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는 거 쫙 밑줄이고, 세 번째 줄 그 부족액만큼 추징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여기 시가 표준액 및 요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 취득한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시가표준액이 지금 낮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취득세를요 신고 안 해버려요.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권자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한 다음에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무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과세권자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계산한 세액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가격대라고 쳐요. 자, 그러면요, 이 정도 가격대다 이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지금 신고 안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원래 이 사람 신고 안 해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해봤자 이 가격대예요. 그러면 요만큼 세금을 내요. 자, 요것에 대한. 그러면 이만큼을 지금 이득 본 거잖아요. 세금 안 내는 바람에. 원래 취득 가격은 이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는 사람이 성실 신고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납세문자가 이런 경우에도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세액 계산에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부가 고지해요. 그럼 그대로 끝났어요. 그대로 끝.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득 보고 끝이에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잠깐만. 자, 여태까지는 또 사실상 취득 가격이요. 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자, 국수공판법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지 검증을 받는데 그 검증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이제 그 처음에는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냥 처리가 됐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검증을 당시 제대로 못해서 그 가격으로 그냥 결정이 됐었어요. 취득세가 또는 연부금액이.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봤어요.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얘네들 이 금액 등이 자,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다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시 이런 경우에 자, 만약에 이런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다시 조사해봤더니 이게 원래 이 사람 실제 취득가격은 이거더라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다시 이것으로 해서 이 부족액만큼 다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2020년 신설 규정입니다. 포인트는 대개 이것은 옳은 지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어떻든 간에 이런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적으면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만약에 굳이 바꾼다 그러면 이런 확인된 금액이 있어도 원래 이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꾸겠죠? 아니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어떻든 간에 이거 꼭 알아둡니다.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수가 연부금액이 자, 이런 통보받은 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밑줄 그어놓고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5페이지 요약집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추가 표시를 보니까 35페이지 맨 아래요.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얘네들 공정증서 공증사무실에 돈만 내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또 검인계약서 옛날에 다 가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자,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잠깐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세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약집은 어디냐면 여러분 요약집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 플러스 비교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거냐면 일반적 거래의 경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세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취득 시기의 경우는 똑같은데 과세 표준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취득 시기는 보시면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어느 때를 유상 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로 했어요?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되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 이거 했잖아요. 자, 원칙 계약상 잔금들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해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했습니다.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과세표준에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대 있는데 자, 여기 어떤 건지 거기 요약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만약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요. 부등호 표시인데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더 클 때는 뭘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부터 높게 신고됐어요. 그럼 원칙은 신고가액이죠. 그러니까 신고가액 과세표준이고, 즉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자, 취득세 일반적 거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어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 국수공판법 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우리 36페이지 양가로 4번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 요거까지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보니까 요거는 또 취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지를 좀 알고 가는 게 좋은데 어떤 거냐면 절 보세요. 예전에 어땠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그랬는데 분양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를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때 취득세를 신고할 때 자, 어땠냐면 지금까지 예전에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냐면 자, 만약에 분양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고,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런 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XX들이지. 뭐야 이게 이럴 땐 이거로 하라고, 뭐 이걸 땐 또 이거로 하라고 하고. 진짜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논란이 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막 타더니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한 3개월도 안 되는데 바로 그냥 방송 나오고 나서 한 3개월도 안 되는데 바로 그냥 요 특례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그때 이제 분양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이제 실제 지출,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얘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하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여기부터 비추면 되겠죠.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나 또는 공급가격을 과세표준한다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거.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을 보기 전에 문제 하나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고, 부동산 거래 신고전환 법률에서 신고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그렇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이요. 시가 총액 및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전환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뭐를요?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합니다. 부적용만큼 추징하고요. 국가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유상 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납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얘들은 화해조서, 인납조서 이런 애들은 사실상 취득가액 증명할 서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서상의 취득가액을 과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가총액 미달하면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잠시 쉬었다가요 36페이지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